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일까? 성이라는 것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는 성수이라고도 부른다.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수위로 둘러싼 뒤 동굴에 매장했다. 사흘 뒤 예수를 따르던 유대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길 바라며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 대신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가 묻은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명한 성유물로는 성녀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은 천 조각,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 예수를 못 박는데 사용했다는 성전과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잔인 성배 등이 있는데, 현재 예수의 수위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렸다는 피, 즉 성혈 등이 있다 하여 성물로 인정되고 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물이자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이 수위는 신약 성서에 2차례 등장한다. 예수가 죽고 나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고운 대로 싸서 무덤으로 옮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 그 안에는 수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수위는 그 이후에 에데사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에데사는 현재 터키의 동남부 우르파 지역에 해당한다. 에데사에 보관되던 수위는 이후에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고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에서 가져갔다가 현재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 중이다. 흔히 말하는 예수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토리노 수위가 바로 이 수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수위는 세로 4m, 가로 1m 정도 크기의 천이다. 그 천에 찍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 키는 약 180cm, 몸무게는 약 75kg 정도의 성인 남자라고 한다. 물론 이 사람의 인종까지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는 없었다. 이 수위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수위는 발견 당시에도 1000년 이상 지난 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물의 진위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수위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는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카메라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이 신성한 수위를 촬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된다. 열의에 들떠 수위를 촬영하던 피아의 머릿속에는 문득 영감과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영감조차도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고, 그래서 피아에게 그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피아는 피사체의 명암이 뒤바뀌는 네거티브 효과를 준다면 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될까 궁금해서 시도했는데, 피아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수위의 주인 형상이 분명하게 포착됐던 것이다. 이 수위의 주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수위의 흔적이 남은 인물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팔과 다리의 상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던 흔적,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와 어깨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특징적인 상처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후 이 수위는 분석가들에 의해 실제로 피부에 닿았던 부분만 표현된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얼굴과 몸의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위의 주인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맞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수위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성스러운 수위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위가 역사가들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중세 시기인 1353년이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이 수위는 어째서인지 프랑스의 릴의 성당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수위를 그곳으로 운반한 인물은 중세 시기 프랑스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프르 드 샤른이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오스만
술탄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했는데, 샤르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술탄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예수의 성의를 구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영지로 옮겨왔다. 예수의 수인은 이레이 성당에 모셔져 있는 동안 그 유물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세를 끌었다.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이 이 수위를 만지면 한센병과 흑사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레이 성당으로 모여들어 이 수위를 영접하게 했다. 이후 이 수위는 샤르니의 후손에 의해 사보이아 가문으로 넘겨진 뒤 1578년에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진 후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17세기에는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 완전히 소실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수위가 보관되어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했기 때문에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화재 현장에서 남자의 시신이 하나 발견된다. 이 시신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혀가 절단되어 있고 양손의 지문이 모두 뭉개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인물이다. 토리노 성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와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그때마다 용의자와 범인들을 잡아들였지만 이들에게서 범죄와 연관된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모두 혀가 없었고 지문도 없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토리노 성당만을 노리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일련의 범행들. 어쩌면 이 방화와 절도는 토리노 수위의 역사와 연관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수사팀은 한편으로 성의의 역사를 추적해간다. 중세 시기 기독교에서는 이 수위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14세기 말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가 많은 민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자 이것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의 전신은 허락하의 향을 피우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게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역대 교황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클레멘스 7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교황들은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의 몸을 덮은 성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첫 언급은 16세기의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됐다. 율리오 2세는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임을 승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숭배를 허용했다. 2000년에는 성 바오로 2세가 지난 2015년에는 토리노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위를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이 점차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가 남긴 성물로 인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다. 그러다 지난 1978년 화학자 월터 매크로는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바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 수위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었고 매크론 연구는 곧 충격적인 발표로 했는데 수위에 묻어있는 얼룩이 피가 아니라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샘플이 오염돼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져 매크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실제로 직물을 잘라내 연대 측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직물은 95% 신뢰도로 중세 시기인 1960년과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는 이 수위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354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가 조작된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했는데 토리노의 수위는 17세기에 화재에 휘말렸을 당시 천을 덧대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수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998년 연구에서 밝혀진 연대 분석 결과가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이 수선용 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토리노의 수위를 보호하기 위해 덧댄 천조가리를 연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2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아주 특수한 꽃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이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꽃가루는 터키 중동, 프랑스 지역의 꽃가루는 게 밝혀져 토리노의 수위가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물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고 경외심을 품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유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격리된 방수시설에서 보관되고 있는 토리노의 수위는 특별한 날에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개 전시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불러 모으고 있다. 토리노의 수위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 성물이 맞을까? 오늘은 예수의 형상에 남아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알아봤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100년 된 2살짜리 아이의 미라가 눈을 뜨다. 여러분은 카타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공포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어느 도시지야.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죽은 이들의 해골이 가득가득했던 기억으로 공포에 떨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카타콤이 하는 시대적 배경과 그 속사정을 잘 이해하고 나면 무서워하기에 앞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세상에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되면 그보다 슬픈 장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카타콤에 얽힌 미스테리를 준비해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카푸친 성당 지하에는 거대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가 있다.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면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고대 로마에서부터다. 원래 로마는 귀족이든 시민이든 화장을 한 후 뼈를 석관이나 단지에 담아 가족 산소에 모셨으나 이후에는 인구 과잉과 토지 부족 등의 여러 문제로 화장률보다 매장률이 높아져서 시민들의 유해를 안치할 공간인 카타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카타콤에서는 동굴이나 지하갱도 벽에 수평으로 벽관을 파서 시체를 안치한 뒤 벽돌이나 석회로 밀폐했다. 공간이 약간 넓은 곳에서는 장례식을 치른 후 안치했다. 로마 북은 언덕에만 해도 카타콤은 50여 개나 된다고 한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 들어가 예배를 드린 곳으로도 유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은신처로 이용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신하면서 이곳에서 프레스코와 등 최초의 그리스도교 미술이 생겨나기도 했다. 익투스도 이때 함께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암구로 물고기를 그려서 알아들으면 예배당에 들여보내주는 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익투스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물고기를 상징하여 그리스도교적 박애와 선행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이탈리아의 카푸친 성당의 카타콤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던 것인데 당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돈 많은 귀족부터 일반적인 유가족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묘지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기를 원했다.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바람으로 시작되었던 곳으로 이곳에는 매우 특별한 미라가 한 구 있다. 로잘리아 롬바르도라는 부패되지 않는 아기의 미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미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진작 객골이 된 데 반해 로잘리아 롬바르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로잘리아 롬바르도가 더욱 유명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그것은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가 눈을 뜨는 장면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장면을 영상에 담게 되어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었다. 정말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사도 났고 영상까지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로잘리아 롬바르도에 대하여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로잘리아 롬바르도는 1920년 2살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딸을 너무나도 일찍 잃은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딸을 살릴 수 없다면 아이의 이쁜 모습만이라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녀는 카푸친 성당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를 미라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시칠리아 출신의 유명한 의사 알프레드 사라피아를 찾아가 딸의 모습을 박제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라피아는 그렇게 성당 측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에게 의문의 주사 한 대를 놓아주었다. 당시에는 특별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미라처럼 그녀 역시 미라어가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억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었으니 이후 로잘리아는 카푸친 성당 안에 안치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렇게 약 50년이 흐른 뒤 1968년 카푸친 묘지의 관리자였던 안드레아는 두 개의 방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로잘리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이 방의 문은 몇십 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는데 로잘리아는 수많은 백골들 사이에서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마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89개의 미라 중 유일하게 썩지 않은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는 금세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음모론도 제기했는데 로잘리아는 왁스 인형이다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실제 로잘리아의 미라는 이미 예전에 진작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카푸친 성당 측에서 유명세를 위해 유리관 안에 인형을 집어넣어 조작한 거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성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언론사들을 초청해 직접 로잘리아의 미라를 엑스레이와 CT, MRI까지 촬영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형이 아니라 실제 미라인 것은 물론이고 로잘리아의 몸속 장기들마저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또 담요에 의해 가려져 있던 로잘리아에 누워있는 자세까지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나 싶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9년 과거 로잘리아에게 미라 주사를 놓았던 의사 사라피아의 생전 회고록이 발견되면서 닥제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라피아는 로잘리아에게 글리세린, 포르말린, 살리실산, 알코올, 그리고 아연염을 주사했다고 기억했는데 먼저 글리세린은 그녀의 몸을 미라화시켰고 포르말린은 몸속에 세균의 번식을 막았으며 알코올은 몸을 건조시키는 데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잘리아의 몸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연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녀의 피부를 석화시켜 딱딱하게 굳히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9년 촬영 이후 뭔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미라가 조금씩 썩기 시작해 현재는 진공관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한다. 그렇게 또 6년이 하는 시간이 흘러 눈을 뜬 로잘리아로 2015년 세상은 발칵 뒤집어지게 된다. 바로 로잘리아 롬바르도가 눈을 뜨는 영상 하나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로잘리아가 눈을 떴다가 감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이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종의 착시 현상, 즉 창문의 빛이 그녀의 눈 밑에 그림자를 만들어 마치 눈을 깜빡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이라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문성이 의심을 받게 될 뿐이었다. 고작 주사 몇 대만으로는 로잘리아 롬바르도처럼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면 신적인 그 무엇인가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집트의 미라일 것이다. 다른 미라에 있어서는 방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을 그들이라고 해도 로잘리아 롬바르도처럼 썩지 않는 미라는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혹 몇 백년 된 미라가 완전 냉동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나 그것은 냉동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 로잘리아 롬바르도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거나 눈을 뜬 로잘리아의 미라 사건은 풀리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 로잘리아에 대한 영상을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소개하였다. 힘내라는 응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대형 지진이 다가온다. 한국도 안전할 수 없다. 많은 예언가들이 극이동에 따른 전 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고 그 중에도 지진으로 일본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물에 잠기는 대충격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이 캘리포니아 대지진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일본 침몰이 발생하고 그 시기에는 지구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지진은 과학적으로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이내에 규모 6.7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확률이 99.7%. 이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침몰도 개연성이 높고 곧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9.11 테러 발발 한 달 전인 2001년 8월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을 전면 공습할 3대 재앙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뉴욕시 테러 공격, 뉴올리언스 초대형 허리케인 강타, 캘리포니아 산안드레아 단층의 대규모 지진을 꼽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족집게도사처럼 관역을 명중하였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남았다. 세 번째 재앙으로 지목된 캘리포니아 지진은 언제 괴물처럼 미국인들의 혼을 빼놓을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시간에 LA에서 규모 7.0에서 7.5의 지진이 찾아올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LA 땅 밑에 펼쳐진 푸엔테 힐스 단층을 연구해온 미국의 지진학자들은 푸엔테 힐스 단층이 요동칠 경우 피해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섰다. 사망 1만 8천 명, 재산 피해 2,500억 달러, 이재민 수만 명 발생. 캘리포니아 지역은 특히 지난 100년 동안 15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을 겪었다. 미 항공우주국사나 제투추진연구소가 위성 관측한 바에 따르면 LA를 관통하고 있는 단층이 5년에 2.54cm씩 동쪽의 생게이브리얼 산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천재지변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컨설팅 그룹인 EQE 인터내셔널은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LA 인근 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낮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명 사망에 2만 5천 명이 부상하고 재산 피해는 350억 달러에 1만 채의 가옥과 건물이 붕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지질학회의 미국 전역의 지진위험 지역 분석에 따르면 LA가 최고의 지진위험 도시로 꼽혔으며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포틀랜드의 순이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62%가 지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츄라군 인구 100%, 로스앤젤레스군과 리버사이드군은 각각 99%, 92%가 지진 극히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안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8.3의 강진이 찾아왔다. 특히 이 대지진은 그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96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뒤흔들면서 샌프란시스코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에 재앙이 내려졌다. 430km에 달하는 산안드레아 단층이 초당 3km 속도로 갈라져 열렸다. 지진은 겨우 40초 동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굵고 낮은 우르르하는 지진은 많이 들렸었는데 지환의 파동이 건물을 흔들고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신음소리와 굉음으로 변하였다. 분쇄된 회반죽과 벽돌에서 생긴 먼지, 구름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시내 전차의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으며 신축한 시청사의 외장재로 사용되었던 돌은 벗겨지고 부셔져 유령같이 철골 골조만이 남아 있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동묘지에서는 묘석들이 넘어졌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도 깨워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 지진 파동은 심지어 태평양에 가까운 해안선에 있던 배들도 흔들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였다. 시의 중심부가 거의 괴멸된 대참사였다. 도시의 98%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건물이 피해를 보았으나 이것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도처에서 가스와 수도 모관이 파열되었다.
화재는 자꾸만 번져 나가 자기 집도, 이웃의 집도, 근처의 모든 집도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다. 화재는 74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도시의 28,0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3일째의 마지막 날에는 가벼운 비가 타버린 제 위에 내렸다. 3,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40만 명 중 22만 5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비극적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야기보다 샌프란시스코 대화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지진 후 14개월 동안 무려 153회의 여진이 있었다. 이로부터 약 90여 년이 경과한 지난 1994년 LA 북부 노스리지에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연재해에 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유독 2000년 들어 캘리포니아주 도처에서 지진이 발발하고 있어 추후 조짐이 심상치 않게 생겼다. 2005년 6월 17일 오후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났다. 지진 발생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유리카 서쪽 200km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2005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북부 해저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2 지진의 여진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초대형 지진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2100여 개의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했고 로스앤젤레스시는 지진 시 붕괴 위험이 있는 8,700개 동의 석조 건물을 철거하거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도 900개 이상의 병원 건물이 재건축이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7,000개의 학교 건물도 대형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관은 산 안드레아 단층선에서도 예상 지진 경로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진 발발 시 에너지 수송과 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임은 불보듯하다. 이렇게 지구촌이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건이 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번의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1에서 2의 미진이어서 감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규모 3.0 이상이 돼야 지진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지진은 매년 5만 번씩 일어난다. 매일 30번씩 발생하는 셈이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 전 세계의 지진의 81%가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이라 하면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일본을 떠올릴 정도로 이들 지역에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은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여러 판들과 접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진은 판 구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 지각과 멘틀의 일부가 결합해 지구 위를 덮은 여러 개의 판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지진은 판 경계 위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에서 지진 발발의 바로 미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성단층이 본격 거론된다. 지질학계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만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처럼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 구분한다. 활성단층이란 현재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거나 근래에 변이가 일어난 단층을 말한다. 비활성단층이란 지질학적 시간으로 오래전에 단층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더 이상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단층을 말한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중심으로 곳곳에 수십 개의 작은 단층이 가지를 치고 있어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진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부터 캘리포니아만 어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경계로 멘틀 위에 떠있는 지각인 태평양판은 북서쪽으로, 북미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힘껏 마찰력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지진의 원인을 설명한다.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황폐화시켰듯 캘리포니아주는 대지진의 공습에 초토화될 것인가? 근래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찾아오는 기간이 잦아지고 있고 또한 지난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을 일찍이 경험했던 터라가설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배적 분위기이다. USA 투데이는 2005년 9월 12일자에서 두 붕괴가 결정적 화근이 된
뉴올리언스의 대재앙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미국 내 상당수 둑들이 오래전 토사로 축조한 것이어서 지진이나 홍수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USA 투데이는 둑 주변 저지대에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삼각주 지역을 중점 거론하고 있다. 지진 엄습 시에 특히 농촌 지역인 세크라멘토 인근에 둑이 균열될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구를 덮은 여러 판의 성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지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는 지진 간격 가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94년 1월 미국 LA 지진진도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던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 이듬해인 95년 일본 고베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세기에 들어 발생한 초대형 지진은 지난 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 9.5를 기록했다. 또 지난 76년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으로 24만 명이 희생돼 최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우리 한국은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 진도 3.0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경우 5년 안에 상당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혼돈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지진이기에 가능한 사전 조치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국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 일본이 그동안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지만 조금씩 그 방패들이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 부식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사이로 지진은 무섭게 틈새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축의 극이동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를 새기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행해 있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작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